요즘 강의로도 책으로도 가장 핫한 우리 세무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핫한지 네, 모르겠습니다. 핫하십니다. 뜨거워요 아주 그냥. 약간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네. 이제 부동산을 토대로 이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제 업입니다. 일반적인 세무사님들 업무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제 기장이라 그래서 사업체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자산 관리 위주로 많이 하고 사실 이제 가장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가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가장 많이 물어본 건 그거예요. 우선은 이제 주택 관련해서는 내가 비과세가 되냐? 내가 세금에 의해서 비과세가 되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주제죠. 이제 부의 이전 관련된 거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자녀한테 어떻게 돈 주면 속된 말로 이제 어떻게 몰래 줘 이장원 세무사를 물어보시죠. 아니면 좀 그거랑 세금 좀 최소한으로 내가 네, 맞아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받을 때는 이제 그 같은 단지 내에서 내가 84 타입을 상속을 받았다. 압동에서 84 타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이내에 뭐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그 10억을 갖다 끌고 써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이라는 건 돌아가신 날 기점으로 전후 6개월간에 혹시나 거래 내역이 있거나 근데 아파트 말고는 거래 내역을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는 말 그대로 이 유사 매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기준시가, 그 낮은 금액 있잖아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이걸로 받을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직접 해서 높게 받을지. 근데 이거 경우의 수는 상속 재산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해줘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또 5억 원을 추가로 해주거든요. 어차피 10억 원까지 세금이 안 나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부동산이 시세는 한 10억인데 이 공동주택 가격,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가격이나 뭐 기준시가가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5억에 상속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10억까지 올려도 어차피 상속세는 안 내니까. 근데 이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아, 작가님? 대출도 있고 내 자산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받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맞아요. 그 말씀이세요. 아주 정확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끝이지만 이걸 상속받는 상속인이 이게 스타트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미래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내야 돼요. 낮게 잡아. 네, 낮게 잡으면 5억 받아. 오케이. 5억 받은다고 쳐볼게요. 그럼 미래 10억에 팔면 양도세가 얼마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1억 9천 나와요. 5억에 대한 네, 5억에 대한 양도세. 왜냐면 이게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돼버려요. 미래 팔 때. 근데 10억으로 올려놓고 미래 10억에 판다고 쳐봐요. 상속세도 어차피 똑같이 0원. 근데 똑같이 10억 원에 팔아요. 양도세 0원. 그러니까 그 미래에 1억 9천만 원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짜놓는 거예요. 1억 9천이면 너무 큰데? 너무 크죠. 근데 이거를 네. 주로 모르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전답, 과수원, 임야 받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는 어디서 막 들은 게 있어. 들은 게 있어서 같이 올려놔야 되나 요 정도는 아시는데 이런 것들 받을 때 대부분 모르세요. 그리고 그 땅이 뭐 팔리겠어 뭐 이러세요. 얼마나 된다고 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막 확 올라버리는 맞아. 거야? 그 확 올라가는 게 뭐냐면 수용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도로가 깔리고 산단이 들어온다 했을 때 보상가액이 빵 올라가니까 갑자기 양도세가 막 몇 억 몇십억. 상속세를 안 내는 선에선 좀 그래도 꽤 높게 해서 그렇죠. 받아놓은 게 받는 좋죠. 게 좋다. 아주 좋죠. 미래 팔 때. 그래서 저는 한 10%나 20% 세율 구간까지는 좀 높여도 괜찮다.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근데 오늘 상담하셨던 분은 세율이 50%였어요. 가장 높은 세율 상속세. 50%. 그러면 제가 그 말을 해요. 무조건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내봤자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49.5%거든요. 어찌됐든 양도소득세보다 지금 눈앞에 내는 상속세가 더 높다는 많잖아요.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든 낮춰야 돼요. 그러면 감정평가로 오히려 가액을 낮추는 거예요. 이런 전략들을 이제 그때 짜야 되는 거고, 그걸 투영해서 이제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12월 뭐 20일 날 돌아가셨다. 12월 말일부터 6개월이니까 6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이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미팅을 많이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속세 얼마 내는지 생각보다 모르세요. 오늘 오셨던 분 상속세가 이제 플랜 짜게 나타는데 A 플랜은 9억 9천이고 B 플랜은 4억 8천이었거든요. 5억이나 차이가 나요? 네. 이게 차이가 생각보다 크고 전략을 짤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얼마 정도 낸지 가늠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 가늠을 해야 돈을 내거든요. 몇 억의 돈을 마련하는 시간도 꽤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으로 뭔가 받았다 했을 때 이게 갑자기 현금으로 안 되는데
뭐 5억 뭐 얼마를 어떻게 내요? 그렇죠. 그럼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연부연납 제도나 그러니까 최대 10년간 쪼개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상속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납부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도 꽤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미리 그 상속세가 얼마 나오는지 정도는 미팅을 좀 해보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상속으로 부동산 받을 때도 취득세도 내야 돼요. 이 취득세도 몇 천만 원이에요. 그분도 취득세만 한 5천만 원 내야 되니까. 이 취득세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이 사업하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돼요. 6개월 이내. 돈이 없으면 상속을 못 하겠네. 맞아요.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상속재산의 70~80%가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그렇겠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맞아요. 부동산이 거의 다잖아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국세 통계를 계속 연구를 하는데 10억에서 30억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 상속세 신고하는 분들의 80% 이상이에요. 근데 그 자산에서 80%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택 갖고 있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뭐 5억이었는데 지금 얘가 2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속세를 내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몰라요. 본인이 상속세를 내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상속세를 왜 내지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속세 내면야 부자니까 칠하기지네 뭐 이랬지만 요즘은 뭐 그냥 서로 이제 상속세를 공유를 하죠, 정보를. 그 진짜 전략이 필요하겠어요. 전략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고됐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상속세는 이제 결정세목이라 그래서 신고 들어간 걸 기반으로 세무서가 보고 이거 결정을 내려줘야지 끝나는 건데 결정 내리기 전에 이제 세무조사를 해요. 적합하게 되는지. 네, 맞아요. 그래서 9개월 이내 해요. 신고서 들어가고 나서 9개월 이내 조사가 있는데 조사는 10주간 합니다. 엄청 오래 하네요. 네, 뭐 하루 이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0주간 하고 이제 상속 재산가액이 좀 일정 이상이면은 지방청에서 하고. 그래서 조사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별거 있겠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좌 내역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높이면은 한 20줄 정도 나오겠죠. 그걸 저는 40페이지 이상 소명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800건, 900건의 거래 내역을 신현치 걸 소명하세요. 그럼 답답하죠, 이제.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닌데다가 제가 들어보니까 뭐 세금을 덜 내려고 막 한다는 전략이라기보다 일단 뭔가를 받았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없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이 없으면 받으면서 너무 괴로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연부연납은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필수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네요. 납부세액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크죠. 이 연부연납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 연부연납은 결국은 처음에 한 조각 내고 이제 신고 6개월 하고 납부할 때 한 조각 내고 그 다음에 최대 10조각을 내요. 분납 같은 거예요? 네, 분납이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 5년이었는데 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건희 회장님이 12조 냈거든요, 상속세를. 기네스북에 오르셨는데 12조. 12조면 감도 안 와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감도 안 오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상속세 내신다고 주식 팔았잖아요. 삼성 주식 2조 4천억 원치 팔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5년이었는데 와, 안 되겠다 하고 10년 늘려준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대부분 이제 대기업 위주로 해서 세금이 많이 바뀌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한 게 연부연납은 이제 아주 많은 비중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 내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속세 많이 내봤자 5천만 원 미만이셨는데 요즘은 그냥 툭 찌르면 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5년에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점점 느끼는 게 예전에 납세자분이 좀 놀랐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오세요. 2억은 내겠구나. 이를 인지하고 오세요. 진짜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부연납이 제가 보니까 제 기점이에요, 그냥. 5억 넘어가면 힘들어 하세요. 세금이 5억 넘어가면. 생각만 해도 힘든데요? 5억을 세금을 내라고요? 5억을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얼추 이제 5억 5천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1조각 쪼개니까 한 번에 5천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 한 분이 자기가 1원도 안 쓰고 거의 다 밀어 넣어야지 그 세금을 매년 낼 수 있어요. 연봉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라고 하면은 둘이서 번 걸 10년간 주구장창 걸러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뭐 연봉 5천을 번다고 하더라도 뭐 이것저것 소비도 하고 남아서 그럼요. 빠듯하게 모아서 2,500 모으고 다른 자녀도 2,500 모아서 5천 내는데 그걸 전부 다 뭐에 넣어? 세금에 넣어.
그러게 시스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꽤 큰 편이고 그러게 근데 몇 년을 놔야 돼요? 10년을 놔야 돼요. 그리고 연부연납은 또 가상금이 있어요. 대출이자보다는 싼데 2.9% 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는 아니에요. 이자까지. 네. 그러니까 5억 남은 5억이잖아요. 그럼 여기 2.9%면 얼추 3% 하면은 뭐 1,500만 원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붙어요. 아니 근데 그걸 부동산으로 만약에 상속을 받았으면 지금 해답이 없네. 빨리 부동산을 팔아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이거세요.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경우는 안 파시고 이제 내려갈 것 같으면 파는데 문제는 내려갈 것 같은 게 이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절에는 안 팔려요. 아 그러면 그거.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사실 아파트도 웬만하면 안 팔려요. 요즘 그렇게 안 좋아요? 아, 예, 안 좋아서 상속세를 내려고 내놓으셨는데 6개월, 1년 가도 안 팔려요. 세무사님이 가장 체감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죠. 아주 체감을 하죠. 다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부동산이. 생각보다 진짜 안 팔리고 거기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볼게요. 다세대 주택은 호별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8채라고 하면 지금 몇 채를 상속받은 거죠? 8채를 상속받은 거예요. 근데 이건 매수자가 절대 없어요. 왜냐, 대한민국의 지금 취득세는 중가예요. 3채 이상 취득을 하거나 4채 이상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원래 매매 취득세가 1%에서 3%인데 갑자기 중과세가 나오면 12%나 13%를 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상속 매물이 나왔는데 매수자가 내가 취득세 몇 프로 내야 된다고? 1%가 아니라 갑자기 몇 프로? 13%를 내야 된다고? 그럼 안 사지. 안 사죠. 안 사요. 안 팔려요. 제가 아시는 분은 지금 35억짜리였는데 27억에 내놨는데 안 팔려. 왜냐? 취득세가 몇 억인데. 8채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택은 지금 매물이 생각보다 상속이면 급매여서 많이 낮췄는데도 잘 안 팔릴 때가 있어요. 진짜 알짜 좋은 데는 나가긴 하겠지만 웬만한 지역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왜냐, 더 무서운 게 저도 이제 경매라는 걸 하니까 경매 물건에 그 유사한 게 나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급매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급매가 굳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격을 또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또 매도자분이 느끼는 그쵸. 시세와 매수자 느끼는 시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매물을 내놓기도 어려워서 형가시키기도 어려워요. 부동산이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세무사님도 이게 처리하는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겠어요. 그렇죠. 완전 압도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회전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 통계 자료를 내기도 했고 최근에도 통계 자료를 계속 내는데 2016년 8월에 그냥 부동산원의 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 5억 5,600인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상속 펼쳐졌을 때 그냥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그 당시 세금은 한 5, 600만 원 내는 거예요, 상속세. 5억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낮은 세율 구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23년 거 가격 좀 조정됐어요. 좀 11억까지 올랐다 지금 10억 얼마거든요. 지금 상속세 얼마냐? 똑같은 주택에서 그냥 좀 더 건강하게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는 건데 지금 상속세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8, 19배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 가치는 2배 올라가지만 상속세는 구간 자체가 아예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란 거는 2배, 4배가 아니라 갑자기 8배, 10배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감이 좀 일반적인 분들에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500만 원인데 몇 년 더 건강히 사셨다고 이게 갑자기 1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오른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리지는 않고 이제 세금은 많고? 세금은 많고. 그럼 이거는 그리고 돌아가신 시점에 지금 가격이 이건데 지금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요. 작년에 더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여기였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그쵸.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 낮추자 감정평가를 해도 이 정도 낮아져요. 근데 그러면 상속을 이때 받았단 말이에요. 이 기점으로 상속세를 다 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져. 네,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은 다 냈는데. 세금 다 냈는데. 그냥 돌아가신 날 기점을 세금 다 냈는데. 이제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다, 그죠? 네, 올라갔을 때도 문제가 생기지만 또 확실히 갑자기 떨어졌을 때도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상속세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타임이나 두 타임 정도 무조건 무료 상담을 해드려요, 사실. 왜냐면은 그 충격적인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왕성하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하다가 그 대표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풍비박산이 나더라고요. 법인 대표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어떻게? 그 다음에 그 배우자분께서는 사실은 이제 가정살림만 하셨기 때문에 막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막 믿기가 불안한 거야. 돌아가신 것도 슬퍼 죽겠는데. 어떻게 하지?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분이 하염없이 울 때 제가 그냥 상담료 됐어요. 가시고요. 제가 쭉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러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선은 장례 잘 치르고 그 다음에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장례 이후. 결국은 장례 이후에도 다양한 행정 절차가 있는데 이걸 제때 안 하게 되면 이제 2차 슬픔이 와요. 제가 그래서 상속세 무료 상담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셨던 분도 9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12월 말일이잖아요, 거의. 예, 거의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오셨냐.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우선 장례식장 잘 치르셔야죠. 뭐 3일장이든 뭐 5일장이든 뭐 잘 치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르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이제 장례식 영수증 있을 거예요. 대부분 1,000만 원 내외의 비용을 좀 지출하시더라고요, 장례식 비용이. 그다음에 뭐 봉분이나 이런 거 장지 옮기거나 뭐 수목장 하시게 되면 그 관련된 비용도 이제 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1개월 이내에 이제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망신고도 사실 한 달 이내에 안 하게 되면은 그 과태료 나와요. 5만 원인가 과태료가 있어요. 그럼 사망신고를 딱 하려고 이제 시군구청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민센터 딱 가면은 바로 물어봐요. 그 직원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으실 거냐고.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돌아가신 분이 이제 피상속인인데 세법상 표현으로는 피상속인의 그 모든 재산과 채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봐 주는 서비스예요. 그럼 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걸 가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차피 하셔야 된다. 세무서도 이 내역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면은 이제 바로 현장에서 주는 거는 이제 우선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선박 막 이런 데이터는 바로 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에 대한 부동산 내역이 쭉 나와요. 몰랐던 것도 막 나올 수도 있겠다. 진짜 나오셨어요. 예전에 해남에서 돌아가셨는데 압구정에 딸이 있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네. 압구정 땅.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역사가 좀 깊었어요. 조상 땅이어가지고 막 3대 그래서 요걸 찾을 수 있냐 없냐 막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딱 했는데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쫙 나오면 진짜 모르던 것도 있겠다. 맞아요. 그 부동산은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언지를 좀 줬다 그러면 알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달에 아버지가 얼마 썼고 아버님의 지금 계좌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사실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 네. 그래서 금융거래 내역이나 국세나 지방세 체납 내역 같은 거 그게 7일에서 2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 업무 잘 보시는 상속인이 거기 가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문자로 계속 띠링띠링 와요. 그래서 그 문자는 이제 지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면 지워버리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서비스를 한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기반으로는 문자만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좀 쭉 텍스트로 잘 나와 있어요. 은행은 은행대로 뭐 예를 들어서 A은행, B은행, C은행에 각각 얼마씩 있는지 이런 내용 쭉 나오고 계좌의 내역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계좌 번호가 나와 있진 않은데 어떤 지점에 어떤 은행이 얼마가 있다. 네, 얼마 정도 있다. 그 정도는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우체국,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증권 이런 금융 내역이 쭉 나와요. 그 두 가지 정도만 다 파악을 해도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채무가 어느 정도 있구나. 요걸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요게 파악돼야지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정리할 게 이제 월마다 나가는 비용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마다 어디에 뭐 자동이체 걸어놨는데 그게 계속 나가는 거 그걸 이제 좀 이제 끊거나 없애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제 휴대폰은 끊지 마라. 집 전화라. 왜냐면 생각보다 돌아가신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부고를 알리는 게 생각보다 휴대폰으로 부고 알리는 게 엄청나게 또 힘든 일이에요. 상속인들도 막 슬픔에 잠겨 있는데 막 이거 문자 보내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는 사람이 많은 분들 막 1000명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락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채권 채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분이 사업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돈 받을 게 1억 있고 줄 게 5천만 원 있다고 해볼게요. 받을 게 1억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안 나타나. 돈을 받아야 돼. 채권이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면 알 수가 없어.
이제 그런 내역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선 놔둬야 돼, 휴대폰. 가끔 안타까운 게 휴대폰을 초기화시켜버리세요. 절대 안 되지. 왜냐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차용증이나 예를 들어서 썼다고 해볼게요. 다 사진 찍어 놓으시잖아요. 그쵸. 카톡이라도 그치, 보내놓고. 그러니까 그 갤러리 가서 그림이라도 이제 사진이라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 다 초기화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줄 돈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줄 돈 있는 건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1억이었는데 5천을 이미 갚은 거예요. 남은 게 5천만 원이야. 근데 아 우리 1억 원이다 라고 해버리면 또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질 수 있어요.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일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네, 없는데 저는 이제 밥 먹듯이 상속을 경험하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의 수는 진짜 다 경험한 것들. 그래서 핸드폰을 절대 초기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꿔 놓으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는 게 그나마 이제 뭐 나눈다 그러면 3개월 정도인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계좌 내역이랑 증권 계좌 내역이 메인인데 이 은행을 이제 가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 가서 내 거 차내 갖고 와야 되니까. 상속인들이 전부 다 동의가 돼야지만 그걸 상속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뭐 재적 뭐 이런 재적 등본이나 이런 것들 요청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거를 챙겨서 은행에 갖고 가면 아 상속인이시군요 하면서 이제 줘요. 그래서 그 잔액을 이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순간 계좌가 묶여요. 부모님 계좌가. 돈을 만약에 빼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야 된다. 어쨌든 가서 그때 이제 상속받으면서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받으실 때 증권 계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는 김에 10년치 계좌 내역을 다 받아와야 돼요. 왜요? 이게 좀 이제 좀 우리나라 세법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돈만 받으면 그 상속재산이니까 그걸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대한민국 세법에는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해서 이거 법을 묶어놔요. 그러니까 이분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잖아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9년 전에 증여인이 돼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줬다고 해볼게요. 1억을 증여를 해줬다 할게요. 그러면 10년간 증여한 내역이 증여하고 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이걸 얹어서 계산해요.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는 누진세율이에요. 10%부터 20%, 30, 40, 50. 예전에 증여세 때 10% 냈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상속재산이 한 50%잖아요. 다시 얹어서 50%를 내는데 예전에는 10%는 빼줄게. 그러니까 차액인 40%는 더 내. 이게 10년이에요, 10년. 꽤 길다. 너무 호흡이 길어요. 진짜. 대부분의 부동산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대한민국 자산의 형태가 그냥 인플레이션이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2, 3%의 상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증여한 거랑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받을 때랑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증여를 미리 받으면은 활용도가 높죠. 왜냐면 이때 받았을 때 10이고 이때 상속받았을 때 100이면 내는 세금 자체가 우선 다를 거고 미리 받고 나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어찌됐든 계좌 내역의 10년치 내역, 상속인은 10년이고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이에요. 상속인 이외의자로 대표적인 게 사위, 며느리, 근데 이게 대표적이에요. 손주. 그 다음에 많이 또 주시는 게 누구냐면 형제자매들. 이제 그 내역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세무사잖아요. 계좌 내역 확인은 대부분 2달 걸려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가 6개월 이내인데 아주 짧아요. 6개월이면 아유 마지막 달에 가면 되겠지 하는데 이거는 양도소득세 신고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 계좌를 확인해야 되는 게 길어요. 맡기는 게 이거는 훨씬 이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계좌 내역을 보면 우리 아버지는 한 푼도 안 두셔서 이러는데 보면은 막 9년 전에 튀어나와요. 이때 2억 뭐요? 아 그때 나 전세 들어갈 때 전세자금 또 이러신 경우도 있어요. 그때 전세자금 2억 빌려준 건데 내가 갚았다 갚은 내역 봐라 그러면 진짜 갚은 내역이 딱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지금 알아놔야 돼요. 왜냐 추후에 세무조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금융 내역을 이제 피상속인 것도 주시고 상속인들 것도 줘야 돼요. 상속인 이외의자들 것도. 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바로 계좌이체 한 것도 있지만 현금 출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현금 출금한 게 또 많으면 이거는 세무서가 소명 안 돼도 추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원 있어요. 만약에 1년 내 2억 원을 막 엄청나게 뽑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상속인들이 그런 거예요. 아, 나 이거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다 쓰셨지? 이럴 수 있지. 2억이 초과되면 우리 납세자가 소명을 안 하면 이거 상속 재산을 얹을 수가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아, 이렇게 소명이 안 돼도요? 네, 그냥 2억이 넘거나 2년 내 5억 원이 넘어버리면.
소명 못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과세할 수밖에 없어요. 추징해버려요. 현금 출금한 내역 있잖아요. ATM이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저희는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게 어때 쓰신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다가구 주택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막 전세금 들어오고 나가고 보증금 나가고 좀 복잡할 텐데.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3개월 내인데 또 진짜 유념해야 될 게 그게 있어요.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 이거를 3개월 이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는 뭐냐면 나 그냥 상속인으로 쳐주지도 마. 나는 그냥 없는 사람 참 쳐줘. 그러니까 한정 승인은 뭐냐면 상속 재산을 받을 게 예를 들어서 50인데 빚이 100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재산 50까지만 상속받을게. 빚 50은 그러면 이게 날라가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 기간 내에 안 하면 번거로워져요. 왜냐하면 빚을 내가 받아버리는 꼴이 되니까. 큰일 날 수 있겠네요. 큰일 날 수. 그러니까 슬픔에만 빠져 계시지 말고 빨리 상속 재산하고 채무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정 승인의 단계를 밟아야 이 대에서 끝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인 상속이 배우자랑 자녀 2명이라고 쳐볼게요.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면은 자녀 2분은 상속 포기를 하시고 그다음 배우자는 자기 때 한정 승인을 딱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끝나요. 다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이 자녀분들의 그 자녀, 손주들한테 갑자기 넘어가요. 그러니까 상속 순위가 계속 넘어가요. 그다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직계 비속, 직계 존속, 그다음에 형제자매, 사촌 이내 혈족. 그러니까 막 다 상속 포기만 하면 어디까지 가면 막 사촌까지 가요. 민폐네. 민폐예요. 물론 이제 3개월 지나도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또 있어요. 아 나는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게 제일 좀 깔끔하고 그다음에 그 추후에 번거로움을 좀 덜한다. 상속 자체가 세금도 많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해야 될 일도 정말 많은데 증여는 어때요? 증여를 그래서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증여 통계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상속 통계도 안 봐도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엄청 올라갔는데 상속 통계 잠깐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한 6,000명이 14조 정도 신고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19,500명이 56조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그냥 올라갔으니까. 네. 부동산. 그래서 증여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증여도 똑같아요. 거의 한 3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해서 자산가분들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아주 커졌던 것도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일반인 분들도 엄청 인식해요. 왜냐? 솔직히 서울이나 경기도에 집 한 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집 한 채 있다고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 부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뭐 자산가야. 그냥 집 한 채를 온전히 열심히 살아서 하나를 이제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내 집 있다. 이 정도인데. 맞아요. 그냥 난 작아. 뭐 작아.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돌아가시면 세금 몇 억. 이거를 이제 인지해서 제가 점점 놀라는 게 뭐냐면 전 이제 상속세 업무를 거의 그래도 5년 넘게 했었으니까 예전에는 강의가 들어오더라도 1년에 강의가 진짜 들어와 봐야 한두 건.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CEO 과정, 뭐 자산가 과정, 막 이런 데서만 불러줬었는데 요즘은, 제가 충격 먹은 게 구청에서 강의를 해요. 구청에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의, 그냥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라는 그 일반적 보편적인 상식 수준의 하나의 카테고리가 더 생긴 거죠. 보통 요즘 아파트 한 채 평균가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10억이 될걸요? 그렇죠. 서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매가 평균이 10억이 넘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10억짜리 하나 갖고 있으면 세금이 그렇게 바로 막 나와요. 1억 넘게 막 나오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죠. 네, 그래서 상속세 때문에 이제 증여를 미리미리 하자. 왜냐하면 10년이란 호흡 때문에 상속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되니까. 이제 왜냐면 안 그러면 다시 얹어져서 계산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저는 많이 권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세대니까 3, 40대 분들까지는 미리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제가 상담 많이 해봤는데 딱 두 가지예요. 이제 상담 오시는 분은 사실 첫 번째 분이에요. 왜냐면 뭐냐면 미리미리 자녀 줘야겠다. 이제 마음을 좀 여신 분들. 그런 분들만 저한테 상담 오지 솔직히 마음을 안 여신 분은 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마음을 안 여신 분들 어디서 만나냐면 이제 교양 같은 강의하러 갈 때 아유 줘봤자 뭐 효도도 안 하고 막 이러세요. 막 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다 주면 안 되죠. 왜냐면 자식들 말 안 들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중물은 좀 줘라. 왜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도 30대지만
20대 분들은 더 절망적일 건데 게임의 스타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으로 표현을 하자면 진짜 기본 장비만 들고 이 세계에 떨어졌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엄청난 뭔가 휘황찬란한 뭔가의 이제 장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중물을 좀 제발 줘라. 왜냐면 최근에 이제 징여 쪽에서 공제제도가 하나 바뀐 게 뭐냐면 혼인 및 출산 공제제도가 바뀌었어요. 그 혼인 전후 2년에 1억 원 주면은 1억 원 추가로 징여 빼주겠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이제 받을 때 원래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밖에 안 돼요. 아주 맞아. 낮은 공제 수준. 5천만 원으로 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24년 1월 1일 날 바뀔 거예요. 곧 개정이 될 예정인데 혼인 전후 2년간 이제 결혼을 한다는 전제 조건에 법률을 한다는 전제 조건에 1억 원을 주면 신랑은 1억 원, 신부 1억 원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억 1원씩 받고 5천만 원씩 받으면 얼마죠? 1억 5천, 1억 5천, 3억. 네. 네. 딱 그거예요. 전세 자금이에요. 3억으로 전세. 그 이유 딱 하나예요. 요즘 너무 네. 많이. 서울은 힘들겠지만 아파트 서울 안 돼. 네. 왜냐하면 결혼 좀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랑 애 낳았을 때만 좀 줄 수 있게. 네, 출산도 2년 이후에 하면 1억 원 줘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0억대 분이 돌아가셨었어요. 자산가가. 근데 상속세가 이제 280억 났었는데 우선은 그 납부서 받으면 이제 진짜 현타가 와요. 현타가 온단 말이 맞아요. 280억. 네. 대한민국의 피상속인들 나이가 7, 80대가 80%가 넘어요. 생각보다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 그러니까 그분이 80대 후반이셨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 4, 50대 되지 않을까 자녀분이? 딱 환갑이었어요. 60? 네.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와, 이걸 어떻게 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건물을 이제 팔았어요. 명동에 있는 좀 비싼 건물을 팔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 죽으면 얼마 내요예요. 그렇지. 이제 60대니까 그 받아도 할 게 없으세요. 60대 분들, 그 자산가 분들 막 돈 펑펑 쓸 것 같은데 원래 나이 먹으면 또 자산 쓰기도 힘들어요, 사실. 막 옷 10년씩 비싼 옷, 예쁜 좋은 옷을 잘 입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갑자기 네. 사고 막 명품 사고 이러지 않았죠. 생각보다 그러게 네.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그러지 네,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딱 받자마자 하는 얘기가 나 죽으면 얼마 내요? 그럼 420억이니까. 자식 생각해서. 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나이에 갑자기 사업을 막 미친 듯이 하거나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그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420억이면 돌아가시면 210억이고 또 돌아가시면 100억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부자는 3대는 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부자는 3대밖에 못 간다고. 제가 말하는 표현은 상속세가 그만큼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현금으로 조금씩 주는 건 어때요?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죠. 많이 하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이 용인에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제 갑자기 본인의 그 예금 계좌가 송파에서 계속 나가. 100만 원, 200만 원씩 출금이 돼요. 네. 그 공교롭게 며느리 계좌에서 100, 200만 원이 들어가. 며느리한테 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포착이 생각보다 쉽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뽑아서 이렇게 주는 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런 내역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의심 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 행동을 주로 언제 하실 것 같으세요? 돈 주는 거요? 네. 뭔가 내가 아프거나. 그렇죠. 급박한 상황 때요. 우리 애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미리 그렇죠. 한 번에 주면 세금 많이 낸다고 하니까 뭐 이러지 않을까요? 대부분 급박스럽게 많이 주는데 언제 주시냐면 막 진짜 이런 적도 있어요. 돌아가신 날에도 뽑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계좌 이체 내역이 그분이 이제 사망 진단서 보면 돌아가신 시간하고 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14시에 돌아가셨는데 10시에 뽑아가지고 준 거예요. 현금 뽑은 내역은 있는데 모르겠대요. 그러면 의심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 계좌를 자녀가 쓰고 있구나. 그런 이제 정황들의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돌아가시 직전에 막 600만 원씩 막 뽑으세요. 왜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빼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선생님 암기 4기시고 병상에 누워 계시고 그러게 위급한 상황이신데 돈을 뽑았다라는 게 과연 믿을 수 있겠냐. 정황이란 게 있지 않냐. 차라리 이런 걸 상속으로 받으시는 게 맞지. 그때 이 뽑으신 거 이거 결국은 증여로 포착될 확률이 아주 높다.
만약에 숨기려고 했는데 이게 걸린다. 그러면 또 뭐 페널티가 또 있어요? 증여세 그 당시 안 냈던 거 증여세 내야 되고 신고불성시 가산세 20%, 납부불성시 가산세 연 8, 9% 정도. 그다음에 다시 상속세 얹어져서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시 가산세.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세무조사가 페널티가 많네요, 생각보다. 10주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라이트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네요. 근데 과세관청도 이제 그건 있어요. 이게 당연히 거기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막 10만 원 뺐다고 다 잡아내고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모든 세무서가 그렇진 않지만 100만 원 기준으로 좀 보기는 하세요. 근데 또 그 얘기를 한편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자, 좋아. 자, 몰래 가져갔다고 쳐볼게요, 선생님. 막 1억을 가져갔다고 쳐볼게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현금 100만 원 이상 마지막으로 써본 게 언제세요? 제가 그래 물어봐요. 저도 생각을 해보잖아요. 현금 100만 원 이상 써본 게 저는 성인되고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구조가 그 현금을 아주 천천히 뭐 예를 들어서 식당 갈 때마다 쓰고 그거 하루 이틀이에요. 답답해서 네. 못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미 주택을 취득할 때나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자금 소명서 써야 되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같은 전월세 신고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득이 없으면 1억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언젠가는 밝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건 좋아. 쓸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몰래 이렇게 주기가 쉽지 않겠네요.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막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뭐 그러실 수도 있고 기발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오히려 제가 배워요. 아,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고민을 많이 네. 했어요. 이거 세금을 좀 안 내고 자식한테 좀 줄 방법이 뭐가 없을까. 아, 진짜 와, 다 이거 기발하시다. 막 그런 얘기도 하세요. 막 네. 에르메스 가방을 사서 내가 네. 이걸 받으면 되지 않느냐. 아. 뭐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든 뭔가 적발 포인트는 있을 것 같다. 많이 또 말씀하시는 게 생활비야, 생활비. 그러니까 생활비 좀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 받은 건데 그거 그냥 나 생활비로 좀 받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100만 원 이상 금액이 되면 생활비라 보기 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대부분 성년이면 경제적 활동을 할 거잖아요.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생활비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비과세 항목이 아니거든요. 피부양자의 생활비만 생활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나는 이제 억울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조사할 때는 먹히지 않는다. 아, 계좌이체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현금 이체된 내역을 솔직히 자녀들도 몰라서 답답해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냥 아버지가 뽑은 건데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하냐. 매월 아버지가 100만 원씩 빼고 와서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데. 진짜 그래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현금 소비가 일상화되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어르신들은 네, 그럴 수 맞아요. 있죠. 어르신분들은 이 쌈짓돈 빼가지고 내는 그렇게 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약간의 틈새는 있을 수 있겠어요. 틈새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그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진짜 아직까지는 그렇게 현금을 지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소명할 수가 없어요. 세무사님 같으면 만약에 자녀한테 나중에 아직 아기가 지금 어리지만 나중에 준다 했을 때 현금으로 이게 좀씩 주겠다. 어떤 방법으로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우선 태어나자마자 바로 2천만 원 증여하고 바로 신고했어요. 이게 그냥 자산가분들 이걸 바로 하세요, 그냥. 네. 증여재산 공제가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돼요? 그리고 성년은 5천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세법을 잘하는 사람인데 호흡이 10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증여해주고 신고하고 그걸로 해외 주식 계좌 만든 다음에 배당이나 가치가 변동이 많이 없는 소비재주 위주로 안정적인 걸로. 저는 사줬어요. 다르네. 아, 빨리 짜야 돼, 빨리. 네. 왜냐면 지금 결국 공제라는 액수는 정해져 있고 계좌를 다 오픈해서 보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필터가 다 돼버릴 거기 때문에. 눈속임이 어려운데 네. 그런 거 엄청 요구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좀 줄일 수 없냐 뭐 네. 이것저것 하는데.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해요. 이게 현금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또 가치 밸류를 매겨서 하는 게 방법 많은데 결국은 저는 예방적 세금 절세가 가장 맞고 여유가 되면 미리미리 줘라. 근데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제 성년이고 애가 0살인데 무슨 돈을 줘. 기저값도 없는데 좀 모르는 소리 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유가 안 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조부모님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은 여유가 있어서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까 시스템을 빨리 활용하고자 해서 준 거지. 근데 조부모님 세대들이 사실은 지금은 상속 관련된 이제 재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60대 이상 분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통계적으로. 그분들이 손주들한테 미리미리 좀 줘라. 지금 재산 공제 액수까지는. 어머니 아버님한테 꼭 이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제가 그래서 제 거 영상을 옆에다 틀어놓으라 그래. 인셉션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틀리듯이 보시라고. 라디오처럼 많이 듣다 보면 생각 바뀌실 수도 있다고. 네네 그러네요. 네. 왜냐면 다 맞는 말이거든. 그렇잖아. 미리미리 줘야 돼. 세금으로 그냥 내느니 우리 손주들 어릴 때 맞아. 해서 줄 수 있는 적법한 한도에서 주면 미리미리. 걔네들도 그게 진짜 마중물이 돼서 맞아요. 더 여러 가지 사회생활 잘할 수도 있고. 스타트가 좀 달라져. 오피스텔 관련해서 음. 뭔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법이. 그죠? 사실 오피스텔 그 주택수에서 뭐 빼겠다 뭐 이런 내용의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확정돼봐야 알겠지만 이게 쉽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오피스텔이 사실 뭐 건축법에도 연결돼 있고 세법에도 연결돼 있고 하기는 한데 근데 세법상으로 연결되는 게 이게 박쥐 같은 성질이 있어요. 취득세 낼 때는 사실 주택으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가 취득세여서 4.6% 내고 근데 주택이면 뭐 1%에서 3%의 매매 취득세 뭐 이렇게 다를 건데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오피스텔이 이제 속을 썩이는 건 사실은 양도소득세예요. 이게 아까 취득부터 다시 하나씩 말씀드리면 취득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요. 4.6%의 일반적인 이제 건물 취득한 걸로 봐요. 근데 또 웃긴 게 주택이 많으면 취득세가 중과가 나와요. 이제 매매 취득세 중과가 나오거든요. 그 주택수 카운팅할 때는 오피스텔은 또 넣어요. 그러니까 막 웃겨요, 법이. 그리고 보유할 때도 내가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내잖아요. 재산세 낼 때 나 이걸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봐줘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주거용으로 나와요. 근데 그 신고를 안 한다? 그럼 그냥 상업용으로 나와요. 종부세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오락가락해요.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두 가지 세금은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막 추징이 된 세금이 아니에요. 근데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피스텔은 80% 이상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유념을 해라. 왜냐면은 오피스텔이 있고 다른 주택이 있고 오피스텔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오피스텔을 나는 상업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이제 이 세입자가 진짜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전입신고를 막 한 거예요. 막 가끔 그러시잖아요. 중개사 사무실에서 뭐 이거 주거용으로 절대 안 쓸 거고 그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안 하기로 했다. 특약 문구를 써놓잖아요. 그럼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이걸 써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래 쓰겠다라는 걸 말하는 방증이다. 이런 문구를 쓰시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걸. 당연한 걸 왜 써놓냐. 써놓는 이유가. 네. 왜 써놓냐. 이거는 상업용인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주거용인데 주거용인 것처럼 안 보이려고 하는 이 문구를 써놓는 건데 이게 좀 웃기지 않냐. 그러네요. 범죄자가 나 범죄자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 문구 자체는 내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구는 차라리 쓰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구를 썼다고 할지언정 이 세입자는 불안하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전세 보증금 날라가면 어떡해 라고 해가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거용이면 어디서 전입신고나 이제 확정일자 받죠? 당연히 주민센터에서 받잖아요. 주민센터. 근데 내가 이게 상업용으로 상가로 쓰고 있다, 사무실로 쓰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국세청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받는 확정일자는 국세청 가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법이 다른데 이걸 만약에 이제 주택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신고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 기록이 남잖아요. 네. 그럼 나는 당연히 얘를 팔 때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오피스텔이 카운팅이 됨으로 인해서 비과세가 아니라 당신은 주택 두 개니까 비과세 못 받아. 라고 하는 예규가 이미 한 20년 동안 엄청 쌓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통계적으로 한 번씩 검색을 해봐도 70% 이상을 주거용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자산 관리하실 때 오피스텔을 좀 가벼이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취득이나 보유 단계에서는 오피스텔이 좀 더 라이트해요. 적용할 때 엄격하진 않아요. 아니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요. 대부분 좀 넘어갈 때도 맞아요. 있는데 비과세라고 오피스텔은 몇 개 있어도 된다. 막 이렇게 애들 얘기를. 근데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로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달라요. 얘기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오피스텔이 그럼 주거용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아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간단해요. 이게 조사관들이 와가지고 문 열어봐요. 똥똥. 근데 거기 막 침대 있고 뭐 누가 봐도 바로 살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주거용이네. 예. 그렇게 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좀 애매한 게 당연히 다 그런 시설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상업용인 데는 아예 그런 것들이 없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루에 이제 온돌이 안 깔려 있는 데도 있기도 하죠. 이제 형태가 결국 다 다르니까. 그쵸, 시멘트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결국은 그 오피스텔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고 그런 거주 환경을 하고 있는지 그런 요건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고 있다. 특히나 비과세 때 엄청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비과세,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일반적인 주택이다 그러면, 저도 최근에 한 건데 이게 비과세 받으면 0원인데 이게 과세, 일반 과세 받으면 한 3억 5천 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관님 입장에서는 이게 오피스텔이 주택이면 이 3억 5천이 추징되는 상황인데 이건 꼭 봐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라고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의 차이가 취득세랑 보유세보다는 양도소득세는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좀 꼼꼼히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자산관리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추후에 이제 개정되는 사항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서 이제 세법 적용에 대해서 본인 자산관리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